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에 자리가 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벅차고 막 긴장도 되고 이런 이상한 걸로 며칠을 보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사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고등학교에서 일한 지가 14년이 이제 되는데 되게 많이 외로웠거든요. 네. 제가 그게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이제 신문사에서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 이렇게 하면서 언제 통일이 될 것 같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어린 그 청년이었던 저는 너무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 반드시 5년 안에는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진짜. 왜냐하면 북한의 현실을 정말 아이들에게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속도가 반드시 통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이 막 슬퍼질 때도 있고 막 외롭기도 하고, 이렇게 강연 같은 데 가면은 교회들에 가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그때 위로하시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윤희야, 하나님이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건데 그 때와 방법은 너는 몰라. 그런데 순종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 된다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 사회가 어둡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마음교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온 한옥진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 2015년도에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학해서 지금은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제 느낌은 그랬어요. 못 사는 데서 온 거, 불쌍한 것 이렇게 보여지는 게 싫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부딪혔던 게 공부였어요. 그래도 북한에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한국에서도 좀 노력하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제 바닥을 보게 되고 정말 아무 힘도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초라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 두려웠었는데, 너는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쓰실 거다, 너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야,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세우게 했고, 그 사랑 먹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왜냐면 문화가 너무 다른 거를 진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문화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얘기도 해주고 이랬는데, 나는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교회 안 나오고 말 안 듣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한다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너 못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그 15명도 감당 못하는데 2,300만 원 어떡할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선교 영상 보면서 저 먼 나라 아프리카 나라도 선교하러 가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데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저 땅을 왜 저렇게 선교도 못 가나요? 저 땅에 다시 들어갈 날이 올 때 그 땅에 하나님이 내가 불러달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명이
하나님이 내가 이 한국 땅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하나님이 항상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살릴 때 하나님이 저 2,300만도 살려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북한을 알리는 행사에 갔다가 한국 학생들이 북한을 너무 모르는 걸 바라보면서 그때 처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북한을 말해야 된다고, 너가 북한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갇혀서 창문 하나 없고 소리 낼 데 하나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거기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꼭 외부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한국의 북한을 사랑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PPT 띄워주시나요? 아, 네. 네, 저희 학생들의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한역공학교에서 지금 연구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기별로 이렇게 교과나 선생님들 시수를 배정하고 또 대안 교과를 짜고 또 외부 프로젝트 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저기 앉아 있는 저희 남편은 이제 행정실장입니다. 그래서 기획, 인사, 재정 이쪽을 맡아서 두 부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게 저희 학교가 처음에는 송파의 가락동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고3 담임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담임 못하지만,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학교 이제 옮겨오면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저희 반의 모습이에요. 좀 낡았죠, 거기에.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허름한 상가의 2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네, 이제 남녀 화장실도 같이 쓰고, 네, 그다음에 식당에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수업도 하고 다 하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양치하고 있는데 저기서 남학생이 막 큰일 보고 있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네, 네, 이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2015년에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그 복정동, 성남시 복정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건물을 짓게 해주셨어요. 근데 참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거나 모금을 하시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간직만 해도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짧게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가던 국가에 이렇게 현대의 돈이 있었는데 이제 5.24 조치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이 안에 있는 국내에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저희 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기본으로 10억을 이렇게 시드머니로 주시고 그러면서 이 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건 그냥 주시는구나. 네, 그런 걸 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학생들 화장실도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우아하게 저기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옮겨온 저희 반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호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네, 이 친구들 중에 지금 물리치료사도 있고 대학원에 간 친구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친구도 있고, 네,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목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해서 그 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게 이제 저희 탈북 청소년 교육의 현장인 저희 학교의 사례가 되겠죠. 네, 그것을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시대 이제 우리 하늘마음교회 도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이 강연이 보통 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제 1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분에 주로 맞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북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면 보통 딱 뭐가 떠오르세요? 북한, 나 이러면.
네, 뭐 김정은, 뭐 핵무기 약간 이렇게 대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북한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또 체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으로 통일교육원에서 매해마다 북한 이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북한 체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북한 사람 쪽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의식주, 여가 생활 뭐 이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북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인가인데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페이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간행물이나 논문, 뭐 언론 등에 나오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10년 넘게 정말 수백 명의 탈북 아이들을 만나고 또 제가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이들하고. 네, 살면서 그 아이들의 정말 투명한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었던 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좀 정리하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도 입국자, 이주민이란 표현을 하는데 그거로서의 또 특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더 포커스할 것은 그것보단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살아왔던 이야기, 과거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하나님께서 탈북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사실 북한이라는 또 엄청난 나라거든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국내 최초의 학교로 2003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지금 이제 중고등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9채의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다 그러면 이제 막 큰 건물 안에 다 같이 사는 거를 보통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빌라 같은 거를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나씩 이렇게 사서 이제 선생님 한 명에 애들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사는, 네, 그래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표면적인 사실 설명이고 저한테 영의 언어로 너가 정말 하늘 꿈이 어떤 곳이야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북한 청소년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교육의 도구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북한 선교센터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는 지금 중고등학생 한 76명, 그리고 교사가 한 24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100명 정도의 규모의 이제 공동체입니다. 네, 저희 학교 설립자이신 교장 선생님의 모습인데요. 이제 학교 처음에 세워질 때 2003년도 그때가 이제 탈북민이 엄청나게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그때는 탈북민을 위한 대안학교라는 컨셉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구출 사역을 하시는 이제 중국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장 선생님이 이제 감리교 쪽에 선교사대로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시는 그 연구 소장이셨는데. 목사님 지금 탈북 아이들을 내가 지금 한국으로 구출해서 보낼 건데 얘네가 다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받아줄 학교도 없고 집도 없는데 좀 걷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 6명의 아이들, 꽃제비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그냥 그 당시에 같이 계시던 목회자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6명의 선생님과 6명의 아이들이 시작하게 된 게 하늘꿈 학교입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를 하면 북한을 벗어나서 그냥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이들은 그래서 처음에 오면 국정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국정원에 들어서 치조도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개월 만에 나오기도 하고 좀 더 사연이 있으면 3개월 더 길게 있기도 하는데 국정원을 거치고 거기서 패스가 되면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이제 일반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회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란 주민등록증을 저희랑 동등하게 얻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네, 저희 헌법입니다. 네, 저희 헌법의 3조에 보면은 이제 영토의 범위를 우리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소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의 하나에 의해서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은 법들이 좀 바뀌고 또 탈북민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또 이제 굉장히 정책들이 달라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세워질 때 이 헌법 3조를 통하여 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느껴요. 네. 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네,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탈북민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거의 3,000명씩 됐어요.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죠? 어딘가에서 팍 하고 떨어지죠. 네, 이게 바로 2012년인데 2011년도에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네,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김정일의 사망. 네, 이게 2011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김정은 체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탈북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에 230명이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탈북민이 없는 이유는 김정은 체제에서 굉장히 탈북민을 유독히 나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나가 있는 탈북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서운 정책들을 많이 하는 걸 이미 언론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과 코로나로 인한 현재 봉쇄, 그리고 또 현 정부의 방향성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 저도 하나원에 가가지고 저희 학교를 홍보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가면 막 가득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5명 이렇게 몇 명 하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이 와서 이제 올 필요가 없다. 탈북민은 안 온다. 그러니까 학교들은 각각 알아서 어떤 길을 찾아라. 이제 이런 것을 정부가 저희에게 준 상태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탈북민이 왜 생기는 것을 이토록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분이 그렇게 막는 것일까? 네, 참 여기에는 영적인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가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오는 루트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루트를 보시면 중국을 경유해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중국에서 동남아를 경유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몽골을 경유해요. 근데 보시면 공통되는 나라가 있죠.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네, 여기에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참 너무나 아픈 이야기인데요. 사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아마 있는 것일 텐데요.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일단 먼저 건너요. 그럼 건너면 인신매매를 통해서 그들이 중국에 일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탈북의 1세대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해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북한에 있으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보통 여성입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넘어오시고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국경 앞에 이렇게 가면은 브로커들이 이미 다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어딘가로 인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국의 남성과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우리가 결혼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결혼을 상상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은 중국에서 정말 저 끝에 있는 어떤 시골로 들어간대요. 거기 있는 정말 막 되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되게 어르신,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해서 중국 안에서 결혼을 못 하신 남성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탈북한 16살, 18살, 21살 아이들이 팔려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케이스로는 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감금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이렇게 필요한 역할들만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현재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여성들이 아이를 이렇게 막 낳는 거죠. 중국 남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낳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또 중국이랑 북한이 서로 협정이 맺어 현재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만약에 여기 이제 북조선 사람이 넘어왔다라는 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고요. 그들은 북송이 됩니다. 근데 북송이 됐을 때 그들이 받는 엄청난 그 두려움과 죽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나올 때 만약에 내가 걸려서 북송하면 난 죽겠다 해가지고 정말 칼을 품고 오거나 약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이제 일들인데 북한 여성들이 거기서 사실 정착하기 위해서 중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도망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 남자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감시를 하는데 한 번은 저희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남자랑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에 이렇게 갔다가 시장에서 어떤 여자가 정말로 이렇게 막 사람들 개패듯이 어떤 여자를 막 패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이 북한 여성이었고 탈출하다 걸려서 중국 사람들은 난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여성을 그렇게 폭행하면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비참함과 슬픔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희생을 한 다음에 그 여성들은 결국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탈북의 1세대들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이제 오셔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모아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브로커를 통해서 내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그 자녀들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2021년 정도에는 봉쇄가 돼서 굉장히 선을 닫는 게 어려운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미 다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막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이가 엄마랑 통화할 때 막 들려주고 북한이랑 그렇게 했었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북한은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브로커한테 우리 집이 어디입니다 쓰면 찾아갈 수가 있대요. 이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브로커가 가서 이제 돈을 당연히 받고 너의 엄마가 너 데리고 오려고 한다 나가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아서 국경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넘어와서 또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나온 경우는 사실 자녀들이 조금 덜 고생하고 나오죠. 브로커를 통해서 나오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도 걸리면 죽는 거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탈북이 이루어져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33,800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 안에서 북송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겪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추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북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죠. 북한의 여성이 중국의 남성과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제3국 출생 탈북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도 몇 년 전에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한두 명씩. 그래서 저희도 같이 데려다 키우고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 학교의 거의 뭐 50~60%가 그런 친구들이고 대부분의 탈북 대안학교는 이제 더 이상 탈북민은 없고 제3국 출생에 중국 말을 하는 중국 정체성과 한국 정체성의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버무러져서 그리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존재를 부정당한 그 아이들. 그래서 이건 또 탈북민 친구들과 또 다른 과제인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탈북민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통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탈북 청소년 그들이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저희 학생들 저희가 주중마다 이제 주 1회로 부장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이제 보고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 거기에 나오는 보고서 중에 학생 사안의 일부를 한번 적어봤어요. 보시면 네, 누구누구 학생 현재 우울증 약 복용. 네, 누구누구 학생이 카도를 절도해서 문제가 생겼다. 누구누구 학생이 보이스피싱의 혐의로 인해서 지금 학교에다 탄원서를 넣어달라고 했다. 뭐 이런 일들 지금 보시면 너무 평범하지 않죠. 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겉으로 보면 예쁘고 멀쩡해 보이는데 그 학생들의 그냥 한 주의 현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또 여기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학습 진행 중에 있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가 지금 저희 학생들이 동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한국에서 동거를 많이 하는데 그 여학생이 동거를 하다 이번에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에 못 나오고 지금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이거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쪽에 어떻게 알바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그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교에다 탄원서 좀 해달라. 그래서 해드렸는데 결국 안 돼서 지금 소년원에 갔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 이제 교사들이 받는 그 교육 중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다가 제가 이거 뭐야? 딱 봤는데 피해 후유증에 나오는 게 너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랑 너무 겹쳐서 제가 교감 선생님께 이 슬라이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대인 관계를 어려워한다든지 정서적인 불안이 있다든지 우울증, 자살 충동 시도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질문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이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찾게 되고 이제 분석하게 된 것이 탈북 청소년은 그냥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해야지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게 된 논문에서 제가 이 그림을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4가지 특성을 다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일단 이주민이죠. 네, 다른 사회에서 근데 그 사회도 일반적인 사회가 아니라 완전한 통제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약간 변종된 이상한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넘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체제의 이 변화가 너무 크니까 이 친구들이 힘들겠죠.
그러면서 취약계층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결손가정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먼저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자녀 빼낸다고. 남편보다 자녀를 먼저 빼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들은 북한에 많이 계세요. 네, 그럼 아버지를 잘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머니들은 중국에서 남편이 있으시기도 한데 그때 넘어오시고 한국에서 결국은 또 이제 정말 또 새로운 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살 집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새로운 남성분과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말 너무나 슬픈 사연이 저희 아이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 결손가정, 그러면서 또 경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이고 조금 나아서 엄마가 좀 일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네,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발달 심리학적으로는 청소년이에요. 사실 모든 게 다 괜찮아도 청소년들 저희 무섭잖아요. 정말 중2들 얼마나 그 인생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때인데 그 청소년들인 거예요. 네, 근데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인생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탈북의 과정을 겪었죠.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하나의 비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십몇 년, 바로 북한이라는 사회입니다. 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라고 그런 시가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북한이라는 곳을 저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요. 네, 북한은 일단 첫 번째 특징은 가정이 해체된 곳입니다. 네,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북한이란 사회 안에 온전하게 가정이 잘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딱 이런 이혼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흩어져서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엄마 옆에 다른 여성분이 와서 살게 됐고 이런 스토리가 되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북한이 일단 그 엄마들이 많이 탈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전 북한이요 여성이 정말 위대합니다. 네, 북한 여성들이 정말 생활력도 강하고 이제 우리 애들 말투로는 북한 여자가 팔자가 세다 이런 표현을 한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근데 북한 여성들이 이런 제도예요. 이렇게 배급제에서 거기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남성들은 주로 주어진 일들을 그냥 똑딱똑딱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실제 먹고 사는 문제는 엄마들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가서 장사를 하시거나 근데 밀수 밀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탈북을 하시기도 하는데 심지어 다들 막 지방으로 가서 뭔가를 뭐 나물도 캐고 정말 정말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일단 집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떠나 계시면서 이제 돈을 보내는 거죠, 그 집으로. 그래서 엄마는 지방에 있거나 중국에 가 있거나 한국에 또는 와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아빠는 당연히 혼자 남아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다른 여자를 들여서 내가 몰랐던 분이 막 와서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스토리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집에서 이제 뭐 다른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다른 여성분이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빠랑 뭐 자식들이랑 산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엄마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딸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거의 8살 때부터 애들이 뭐냐면 선생님 저 8살 때부터 아궁이 피면서 제가 집안일 다 했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빠 돌보고 남동생 돌보고 엄마 대신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3번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그런 식으로 가정의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 학생은 그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탈북을 먼저 하셔가지고 이제 이모 손에서 자랐는데 이제 한국에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 딸을 불러들여서 현재 지금 한국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도 이제 엄마는 지방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딸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든지 그런 뭐 그룹홈 이런 곳에 자기가 이제 짐을 두고 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태도. 정말 저는 그 북한 남자들의 가호와 이거 정말 견딜 수 없이 정말 북한 남자 정말 셉니다. 근데 걔네들은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남한 여자 너무 세서 싫대요. 너무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북한에서 저희 약간 조선시대 같은 또는 저희 약간 부모님 세대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유교적인 사상. 그래서 거기가 남존여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아이들이 얘기할 때 아버지의 폭력을 당하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인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상처로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양부가 이제 이 아이를 아기 때부터 너무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아동학대예요. 근데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아기 때 하도 양부가 자기를 패니까 그거를 덜 아프기 위해서 술을 막 이렇게 막 퍼 마시고 맞았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5년 정도 되고 졸업을 했는데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남성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저희 상담사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15년간 학대를 받았다면 15년 동안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만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여기 한국중학교에서 일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그 워딩이 힘이 있다는 거 처음으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사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네 그럼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아예 몰라? 그랬더니 말뜻은 알죠. 김일성 수령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대요. 근데 사람끼리 감사하다는 그런 감정이나 표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생일 파티 해주는데, 저희는 만약에 교회에서 다 같이 1월생 나오세요 생일 파티 하면 뭐 맨날 하는 거 여기 와서 뭐 내거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때 축하받을 때 막 울어요. 네, 자신의 존재가 축하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북한의 이런 가정 해체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처와 결핍이 너무나 큰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정말 사탄의 전략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통일이 되었을 때도 가정의 해체의 그 아픔을 가진 많은 그 북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할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의 통제된 삶과 탈북 가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정 그리고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그 통제 사회, 네, 정말 북한은요 정말 철저한 통제 사회입니다. 저희 이제 한 학생이 똘똘한 여학생이 이제 저랑 같이 살던 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북한에서는 저희는 항상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와서 보위부에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그 단계가 있어요. 단련대, 교화소, 정치봉, 수용소가 있거든요. 근데 단련대가 그나마 가장 약한 곳인데 어떤 일로 잡히냐면, 예를 들어서 사상적으로 불순한 말을 했다. 아니면 나만의 CDR을 봤다? 나만의 음악을 들었다. 근데 이런 걸로 할 때 이제 치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너 이거 이렇게 신고를 서로 하게 돼 있대요. 그럼 갑자기 내가 집에 있는데 보이부가 탕탕탕탕 문 열고 탁 들어와서 너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치조를 받을 때 자기가 거기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 내용이 부당하잖아요. 내가 나만의 어떤 CD를 봤다는 이유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부당하다 생각하니까 애들이 일단 거짓말 쫙 준비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쫙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바보 같고 좀 머리 나쁜 애들이 거기서 솔직하게 다 걸려들고 저 같은 애들은 미리 쫙 이제 시나리오를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나와도 전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저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있을 때 거짓말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씨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랑 조금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약간 거짓말을 해도 되게 약간 티가 나거나 좀 어색하게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죄의식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기숙사에서 사니까 어제 걔가 PC방에 가서 안 들어왔다는 걸 담임선생님이 이미 다 보고를 받았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늦게 나와요. 그럼 선생님 너 왜 지각했어? 그럼 선생님 저 아파서 늦게 왔어요. 너 그럼 어젯밤에 뭐 했어? 저 어젯밤에 너무 몸살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저도 예전에 애들이 막 하는 말에 같이 울고 막 기도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논문에 나오더라고요. 논문에 실제로 북한 그 청소년들의 거짓말 문제를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왜 애들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지라는 거를 이제 제가 너무 이해하고 싶었을 때, 이들이 살았던 사회 자체가 솔직하거나 정직하면 그 목숨조차 그냥 말도 안 되게
보장받지 못한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나의 그냥 생존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걸 전 되게 깨닫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이란 가치를 가르치는 그 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저희 학생 중에서 여기 보면 가족 혹은 지인의 억울한 옥살이나 처형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한 학생은 아버지가 교사셨어요, 북한에서.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냥 아버지가 끌려갔대요. 그렇게 달렸는데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으셨고, 나중에 듣기로 그냥 아버지가 목에다가 니네 아빠가 있다가 나무를 삼키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고 끝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도 보지 못한 채 그냥 끝이 났고, 그 친구는 그걸 믿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에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근데 나중에 한국에 이 친구가 자기가 먼저 너무 집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엄마가 불쌍해서 이 여자애가 자기가 탈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정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알게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을 다서 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게 사실은 자살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처형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되게 특이한 게요, 소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이유가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소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사람 한 명보다 많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소를 먹지 말라, 그렇게 내렸대요, 지시를. 근데 저희 학생이 이제 한 아버지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를 정말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신 거예요, 구워서.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처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뒤로 한국에 와서 절대로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저희 학생 중에서 모두 다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소고기를 거부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못 먹어봐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처형에 대한 거는 이미 신문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공개 처형이 일어난다. 근데 저희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공개 처형하는 거 봤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막 옆에서 토하기도 하시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 그냥 탕탕탕 하면 그냥 죽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장면을,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공포심으로 전체를,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이제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아이들의 내면에 쌓여 있는 겁니다. 유해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평양에서 의사를 하시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지금 목회자가 되신 상담사세요. 이분의 논문도 굉장히 북한이란 사회를 굉장히 정확하게 쓰고 계시는데, 공산체제의 일반적인 성격과 비교해서 북한 체제가 갖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것들과 너무 일치해서 정말 너무나 통찰력 있는 논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쇄 정책을 하고 인간 개조, 신정,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보위부가 언제라도 그 가정에 들어와서 감시할 수 있고 개인에게 올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도록 완벽하게 짜여진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선교팀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서 이런 잘못된 일이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는데 왜 북한은 70년간 존재하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막 질문을 해요. 너네는 왜 그 안에서 이거를 바꿔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질문했었을 때 애들이 하는 말은, 저희는 그거 하면은 다 걸려서 죽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엔 궁금했거든요. 왜 내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지. 근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짜여진 사회예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권이.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만약 가족 안에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하는 게 정말 우리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고 믿어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었던 게,
북한 안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접해서 들어와도 사실 옆에 있는 가족한테조차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도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왜냐하면 누군가 2명 중에 1명이 고발하거나 3명 중에 1명이 고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통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걸 국가에 대한 것으로 옮김으로써 이 체제를 존속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저희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북한에서 해본 적이 없다. 철학적 사유는 불가능한 곳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유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이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우리 학생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북한에서 뭐 꿈이 뭐냐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만을 맞춰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연히 교육은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커서 공교육은 다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로는 출판물 같은 데서는 이제 뭐 김정은 체제로 바뀌면서 교육이 굉장히 이제 발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김정은 시대에 나왔던 아이들을 만나봐도 동일합니다. 네, 북한의 학교는 다 붕괴됐습니다. 그 학교가 비어 있다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어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해하시죠. 엄마가 떠나고 집에 할 일이 너무 이제 자기가 집안일을 돌봐야 되거나 아니면 당장 먹고 살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빠랑 같이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생님 저희 집에 경제일 때문에 학교 못 가요. 선생님 다 오케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많이 비어 있고 또는 이제 과제를 제출한다는 표현을 해요. 과제를 못 내서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선생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토끼 가죽이라는 것을 북한에서 되게 많이 중시하는데 토끼 가죽을 이렇게 과제로 내라고 한대요. 아니면은 철을 모아서 내라. 이번엔 나무를 캐서 내라. 이런 숙제들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 집 애들은 그거를 직접 정말 토끼 가죽을 이렇게 벗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장마당에 가가지고 엄마가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와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북한의 선생님들이 그래서 돈 많은 집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미 국가에서 나오는 월급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집에 학부모님이 뇌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선생님들이 월급이 충당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담할 때 선생님 너 어디까지 공부해서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고졸이에요. 뭐 저는 중졸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데 고졸이에요 하고 와서 저희가 이제 검정고시 문제를 딱 풀어보면은 초등학교 문제도 막 못 푼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계속 정말 궁금했는데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솔직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선생님 사실은 제가 고졸을 했는데 학교는 안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저희 북한에서는 저희가 이름을 출석부에 올려놓으면 그 출석 일수와 상관없이 그냥 졸업장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현실까지 다 막 알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이 친구들이 넘어와서 이게 국정원에서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학력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런 대안학교 저희 같은 학교에 고졸은 했는데 실제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실제적인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한국 가정을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 이제 북한이 제일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수준이 나는데 각 지역의 수재들만 이렇게 일중 같은 데 모아서 공부를 따로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일중 출신들도 저희 학교에 여러 명이 왔었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 실제보다 약간 2학년 아래 정도의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뭐 고3이다 그러면 고2, 고1 정도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북한 친구들이 막 공부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친구들이 왜 이 나라에 와서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느냐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접하면서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모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떤 3년차 된 영어 선생님이 정말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이거는 인지지능이 너무 낮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이들의 학습 부진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이나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를 막 스스로 막 애들한테 조사해가지고 막 연구 결과라고 들고 오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입 교사가 오시거나 강사분들이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려워하니까 훨씬 낮추고 낮추셔야 돼요. 그럼 네 하고 수업하시고 못하겠어요 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이미 뇌의 발달이 어렸을 때 많이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발달이 되지 못했던
먹지도 못했지만 실제 교육도 받을 수 없었고 책도 읽을 수 없었던, 그래서 너무 굳어져서 지금 나이에 와서 열 몇 살에 와도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국내 탈북 학생 유형별 재학상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일반 학교에 들어가 있는 애들의 퍼센트거든요. 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 초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는 문제없이 적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게 중학교부터더라고요. 중학교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습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미 이제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라가지 못할 때 해야 될 것은 사교육이죠. 엄마의 사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뒷받침해줄 엄마의 정보력, 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점점 뒤로 밀리다가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학교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통일이 됐을 때 정말 북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또 숙제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같이 살았던 한 친구가 그 식탁 위에다가 뭐 수첩을 놓고 갔길래 제가 이게 뭐야? 이러고 다 봤더니 누구누구의 우리말 수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친구처럼 막 대화하던 애거든요. 근데 누구야? 너 이거 단어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이거 다 모르는 거라서 적어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생님이랑 다 대화하고 할 때 네가 티를 안 내서 나 몰랐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냥 제가 아는 척 한 거지 사실 저 진짜 못 알아듣겠다고 한국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 저희가 참 이상했던 게, 애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공지를 하잖아요. 자, 내일 우리가 11시에 롯데월드 앞에서 모일 건데 3번 출구로 나와서 어떻게 오세요? 이렇게 딱 공지를 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 저 어디로 가면 돼요? 이런 질문을 정말 다 와서 해요. 한 명씩. 선생님들이 너무 짜증이 너 내가 아까 말했을 때 못 들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싸움이 나고 애들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정말 애들 더 많이 경험하고 솔직한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진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선생님이 한 말에 주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빠르게 막 말하는 그 한국의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것도 되게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어의 60% 이상이 한자인 거 아시죠? 저희가 생각보다 한자를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외국어의 신조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그 고유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글 다듬기 운동을 1949년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자를 다 없애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을 찾아보니까 북한에서 교육력 한자어는 이런 거래요. 뭐 전쟁, 군사 관련, 아니면 수령 우상화, 봉건 군주와 뭐 부하관에 쓰이는 한자가 주로 위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고유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3권 분립을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회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충 못 알아들어도 3권 분립이니까 3개의 권리가 뭐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야?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일단 자유민주주의 컨셉도 없는데 그 단어가 전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똘똘한 애가 되게 똑똑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선생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회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대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정말 그게 화학 기호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나 이게 단어가 자기는 달달달 그냥 외운대요. 아무 뜻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수업에 들어가시면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교과서 그 한 문장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막히는 거예요, 글이. 그냥 일반적으로 뉘앙스로 알아들어야 될 말조차 애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개념 설명하다가 그냥 1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재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저 한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 질문은 전 되게 와닿았는데 선생님 저 진짜 이게 궁금한데 한국에서요 시장, 마트, 아울렛, 몰, 백화점의 차이가 뭐예요? 저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되게 문화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러지만 처음에 오면 이제 카페를 가잖아요. 그들의 생활 반경에 가장 많이 있는 게 학교, 교회, 카페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려면 카페를 가야 되는데 가면 무조건 저 카페 라떼요. 딱 이러고 앉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애들이 그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죠. 솔직히 우리도 어렵잖아요. 저 스타벅스 뭐 프리퀀시 뭐 이런 거 들으면 저 뭔 말이야 이러거든요. 애들은 뭐 카페 라떼며 카푸치노며 프라푸치노 이런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들의 또래 집단에서는 카페라는 장소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걸 모르는 자기가 너무 막 싫고 수치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 북한에 책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이제 어렸을 때 막 읽어야 될 때 한자 못 읽고 자라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제 지식적인 거에 관심 많은 아이들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하는데요. 저희 한 학생은 그 엄마가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그 학생에게 이제 교과서를 간부 자식들만 교과서를 쓸 수가 있었대요. 이제 배급이 되는 자기한테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들을 일중을 보내신 엄마인데 자기가 그 간부의 책을 빌려가지고 그걸 다 필사를 해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 새끼 공부시켰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그냥 신데렐라
뭐 이런 거 있죠. 오즈의 마법사, 뭐 우리 막 그냥 약지기 소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인용하거나 말하는 것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독서 교육할 때도 북한 아이들한테 남한 사람들이 읽는 그 뭐 필독서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들이대고 읽어라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에서 저희가 뭘 했냐면 독서를 해도 위인전부터 읽어요. 일단 성경이랑 위인전을 하는데 넬슨 만델라가 누군지 에디슨이 누군지 크리브인이 뭔지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아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당연하게 공부 안 해도 아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소련, 네, 그리고 남조선 이제 정도 알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사 공부를 시작할 때도 아프리카 그리고 소말리아. 그러면 아프리카는 대륙이고 소말리아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두 개 개념이 이 아이들한테는 전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남조선인 거 몰랐다고. 네, 거기서 이제 쌀 포대 같은 거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도왔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는 포대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남조선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고 알고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지금은 조금 나아지곤 있지만 이제 오면은 결핵, B형 간염, 위장병, 영양 부족 등 많은 건강의 문제를 앓고 오고요. 키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매우 셉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제 우리 북한 아이들을 나중에 만나시거나 나중에 통일이 돼서 정말 만났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센 건 이제 막 우리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미 제국주의에게 굴복하는 남조선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세뇌적인 교육의 영향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그 상처로 인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수업을 하실 때 이제 가르치다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애들이 자존심을 건드려서 손절당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신데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너무 착하게 가르치시다가 애가 계속 못 알아듣니까 짜증나니까 선생님이 너 이거 못 알아들어 바보야? 딱 이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막 너무 당황해하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되게 젊고 이제 명랑한 선생님이 들어오셨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막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선생님도 모르게 그냥 야 너 이것도 몰라? 선생님께 장난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한테 이미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등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선생님들께 가이드라인을 드려요. 자,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실 때는 절대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라. 반드시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혼낼 때는 공개적인 자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따로 불러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먹힙니다. 안 그러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선생님이 발려요, 그 애한테. 우리는 아이들을 못 이겨요. 그 아이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자기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은 무섭게 딱 대응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울어봤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한 이제 되게 막 가오 있는 남자애가 막 까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 다 있는데 앞에서 누구누구 조용히 해 이렇게 딱 했더니 걔가 이제 애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 건드려지니까 엄청 반항적으로 저한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되게 순수했던 시절 막 혼자 막 이렇게 울면서 애들 앞에서 부르부르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미안했어 너 왜 그랬으면 걔가 또 착하게 또 되게 순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자존심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합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고도 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네들은 우리 세대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세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시면서 네, 애들 되게 순수하고 정이 많아서 처음에는 되게 경계하고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되고 이제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줘요. 바로 우리의 복음에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학생 모두 네, 학업에 대한 열정이 매우 큽니다. 네, 정말 이 남조선, 북조선 모두 교육열은 정말 끝내주는 민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중에 통일되면 먹고 사는 건 어차피 해결될 거고 결국은 교육이에요. 선생님 교육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배우고 싶어서 한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이 큽니다. 네, 이제 마무리 좀 뒷부분으로 갈게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거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위함인데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돈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 목숨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불법으로 움직이는 사회다 북한은. 네, 약간 이거 감이 오세요? 네, 북한은 현재 네.
지금 아마 북한 탈북민들이 되게 많이 공감할 부분일 텐데요. 그냥 불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불법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 묵시적으로 모두가 불법으로 빼돌려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만약에 불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하냐면 감독관한테 그냥 돈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백을 사용하면 나는 그냥 나올 수 있다, 상관없다. 돈이랑 백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인이 거기가 다 직업이 결정이 되잖아요. 국가를 통해서. 그럼 어떤 곳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국가가 월급을 안 주고 거기서 나오는 부속물을 불법으로 빼돌려서 장사를 해서 네, 돈을 버시는 방식이 일반적인 그들의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러면 자기네는 페니실린을 뒤로 빼돌려고 그걸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빠가 배급하는 거 할 때는요. 그 사람한테 저희 아빠 돈이 좀 있어서 돈을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 안 나가시고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을 해서 저희는 잘 살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북한은 그냥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도 뭐 약초를 캐고 버섯도 팔고 뭐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인신매매도 한다. 근데 자기는 나쁜 짓까지는 안 했는데 도둑질도 해봤고 거머리 잡는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돈이나 권력에 따라서 좀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간 돈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무례하다고 느끼거나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 몇 평집 살아요? 이러면 이렇게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제 누구누구 제 우리 반에 있는 제 저랑 북한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진짜 쟤 못 살았다. 그래서 저는 저런 애 상종도 안 했어요 원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평양 출신인 아이들은 타지방 애들을 무시해요. 평양이 정말 거기는 최고의 사람들만 들어가서 아이들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럼 평양 친구들은 다른 지방 아이들이랑 자기는 다르다는 식으로 또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그 아이들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있는데 약간 저희가 저는 제가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있잖아요. 그냥 자유, 평등, 뭐 정의,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성경적 가치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 정직의 가치, 아니면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완전히 반대의 영으로 쭉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불평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선생님 뭐 이건 이래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저래서 저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는가 했더니 이제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체화된 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 생활총화가 있어요. 그럼 생활총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아이들 앞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앉아있는 한 사람만 향해서 반드시 호상 비판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잘못이 뭐가 있던 걸 얘기해야 그 시간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굳어져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는 비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별일이 아닌데도 막 일어나고 나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른다든지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걸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이거를 반대의 영으로 이거를 정말 빼내는 걸 해야겠다 해서 인성교육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저희가 감사하기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너네 생활총화처럼 나와봐 해서 한 명씩 나와서 너가 오늘 하루 뭐가 감사한지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한테 뭐가 감사한지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훈련을 시키고 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제가 정말 친해진 애한테는 꼭 얘기하는 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너한테 돈 교회에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너가 11조를 해야지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했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돈을 좀 버는 애들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교회가 가기 싫대요. 근데 이제 너 되게 어려서부터 돈 벌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하나님과 함께 들어온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이제 훈련이 되면 네, 잘 해 나가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 사상이 매우 투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 가정과 학교의 기능 상실로 인해 발생한 무질서하고 결핍된 연약한 아이의 모습 있죠. 우리가 보는 게 일반적인 탈북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상으로 무장된 인민으로서의 강인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친해지고 났을 때 해줬던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제가 이제 아기가 저희 집에 이제 초상화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딱 있는데, 태어나서 제가 4살쯤에 내가 이 세상이 세상이고 내가 나구나를 알았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인 걸 이제 알았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나에게 시켰던 것이 저 초상화 앞에서 국가에서 나온 사탕을 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해라. 저분이 이걸 주신 거다. 이렇게 자기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걸 믿든 안 믿든 아가 때부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령님 이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세뇌 교육인 거죠. 엄청난 세뇌 교육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저희랑 이제 친해지고 그러기 전에는 약간 이렇게 이제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조금 이렇게 신앙적인 거에 반응하는 척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학생이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가만히 앉았다. 선생님, 근데 그거 아세요? 저 하나님 믿는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사실 버리기는 어렵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그냥 저희의 뿌리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북한에서 그냥 평생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어왔던 그분에 대한 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더 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간 애들은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확 나가는데, 이제 그게 충돌되는 친구들은 신앙과 자기 북한에서 어떤 사상교육, 그게 아직까지 부딪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거 노래가 있어요. 북한 아이들이 이게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거 막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이렇게 식당 가고 하는 거 있거든요. 평양과기에 대해서도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북한은 개인보다 정말 국가가 먼저인 곳이고 수령님이 먼저인 곳이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북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국기가 막 이렇게 막 젖으면은 올림픽 때 막 사람들이 그거 뜯으면서 울고 이럴 때 이해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척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한 마음에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70년도에 이미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북한이라는 곳은 김일성 유일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만드는 철저한 사상 교육, 그리고 현재도 당을 중심으로 몇 겹의 외곽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철저한 통제 체제 속에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체 교육 과정을 보면은 북한에서 그 사상 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소학교만 해도 초등학교거든요. 그러면 12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7과목이 국영수가사 은미체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5과목은 다 정치사상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과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분위기가 가라앉네요. 네, 사실 제가 이거는 북한에 대한 좀 배움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게 뒤로 가서 제가 다음으로 이어지면 이제 한울고등학교 그 희망을 막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팩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대처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그래도 이 학교가 19년 있어 보니 청소년 시기에 온 학생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더라. 네, 저희도 그냥 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성인에 비해서 이런 학교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또 좋은 크리스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고가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유연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제가 이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에게 있죠. 네, 이들에게 너가 남겨도 그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아까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그걸 보고서 슬퍼하라가 아니라 대변하라는 거예요.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 네가 옹호해라. 네, 저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겠죠. 네, 이 말씀 제가 하늘마음교회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뜨겁게 주셨던 건 이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 북한 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주셨어요.
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그리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북한을 향한 마음이시고 지금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네, 이주민이고 취약계층이고 청소년인 아이들, 북한 아이들, 이걸 영의 눈으로 보면요, 나그네, 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저희의 다음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지금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대를 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탈북민, 네,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북한 주민입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아마 여기 성도님들도 선교를 다들 한 번쯤은 젊었을 때는 가보셨고 다 경험이 많으실 텐데,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가봤었거든요, 대학교 때. 네, 선교를 하면서 선교라는 거는 정말 그냥 내가 죽음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땅에 가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이 탈북민들은요, 우리가 간 게 아니죠. 그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다 걸고 여기까지 우리한테 와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저는 북한 선교를 어려서부터 품었기 때문에 항상 북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로버트 박 이런 분들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으시고 질환을 앓는 거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북한 가서 복음 전하라면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겁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못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가 얘 목숨을 걸고 나한테 온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선교해야 되는 내가 감당하지 않고 그들이 감당했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한국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깨어있지 않은 교회도 많지만 그래도 이 남한 땅에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 선교사님이 흘렸던 피,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그 영혼들을 얘네가 목숨 걸고 도망쳐 나왔는데 너한테 안겨줄 테니까 너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가 가진 모든 지식과 너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이것이었구나. 전 그걸 알았습니다. 탈북민은요, 그냥 고아하고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여시게 될 그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통일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저희에게는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통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죠. 저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막 첨예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에게 방법론을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열 거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할래 준비해라. 이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탈북민들 많이 만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에는 임바울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 분들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을 만난 건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지금도 북한 청소년들 만나려고 여러 일반 학교에서 막 엄청 연락 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통일이 될 것 같긴 하고 북한에 대해서 배우려니까 배울 통로는 없고, 그러니까 탈북 애들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일반 엄마들이 내 새끼 한번 얘네랑 만나가지고 교류 한번 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막 엄청 와요. 막 외고에서 연락 오고. 근데 저희는 대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 그들이 그냥 호기심을 갖고 잠깐 만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통일이 된다는 가정할 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늘 믿었다가 지금 안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통일이 될 건데 그 가정할 때 이 탈북민이 누구냐면요, 북한을 향해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네, 저도 북한을 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겁이 많아서 하나님이 윤희야 이제 열었으니 가볼래 하면은 근데 너무 좀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남존에 대한 적개가 크고 그 다음에 거기가 얼마나 낙후됐는지를 알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와 안 맞는 걸 제가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런데 심지어 일반적인 남한 사람들이 문이 열렸다고 과연 갈까? 근데 그들은 북한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이고 내 엄마가 남아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누군가 남아있고 내 뿌리인 거예요. 우리한테 뭐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통일이 되면 북한을 위해서 점점점을 할 겁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이걸 할 겁니다. 이게 그냥 얘네들 전제예요. 네, 또한 이들은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또 어떤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 불신자가 어쨌든 복음을 접해요. 그럼 저희가 통일됐을 때 복음 전하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통일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막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들어줄까요? 우리 이야기? 안 들어요. 제가 아까 그 배경을 말씀드렸죠. 이들이 얼마나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렇단다 들어보려 뭐 한번 믿어볼래?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면 들을까요? 네, 한국에서 먼저 와서 너무 힘든 시간을 여기서 따로 보냈어요. 그리고 어쨌든 북한에 막 돈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지금도. 그런 애가 와서 엄마 내가 진짜 딴 거 모르겠는데 남한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 내가 진짜야. 그 한마디에 그들이 예수님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우리는 그 탈북민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많이 시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또 할 일이 또 하나님 보여주시겠죠. 근데 이 탈북민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전략적으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냥 한 사람이라도 평범하게 이 땅에서 그냥 살아내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만 만났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겁니다. 한 명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북한에서 빨리 막 복음을 접했다고 쳐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죠. 저희가 다 알잖아요. 신앙이 막 뜨겁고 막 방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행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화돼야 되거든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북한 애들이 지금 그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한 번에 빵 하고 만날 북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막 복음화되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 시점부터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다 나눠져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조용히 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 경험도 시키고 크리스찬들 보내주시고 깨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커가는 거예요. 네, 건강한 북한 사람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한 교회와 북한 복음화의 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더 덧붙이면요, 얘들 전문 인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들이요,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교육을 못 받고 부족해서 왔지만 한국에 와서 중등교육 받죠? 못 받더라도 대학도 가잖아요. 대학 가서 고등교육을 다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각 영역에서 전문 인력으로 이미 키워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실력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뭐 북한의 엘리트 얘기 많이 하는데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엘리트이신 분과, 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왜 주눅 들지 마. 너 나중에 통일되면은 너 여기서 지금 남한에서 너 지금 대학 나왔지. 김일성 대학 네가 가지도 못한 데서 받은데 너랑 만났어. 누가 너 실력 좋을 것 같아? 제가 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너가 더 좋아. 너 어쨌든 남한에서 좋은 교육 받았잖아. 북한에 있는 엘리트를 놓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요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냥 비밀처럼 너무 초라한데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복음화 돼가지고 막 주님 사랑하면서 길러지고 그냥 평범하게 교육 받아가지고 잘 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이들이 저희한테 와서 낮은 자세로 선생님 나 좀 배워줘요. 계속해요. 맨날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배워주려고. 얘네는 가르쳐주세요를 배워달라고 표현하거든요. 배워주세요.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 내미는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네, 나중에 통일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한번 도와볼게 한다고 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낮은 자세로 배우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아마 동등하게 통일이 되면 오히려 1대1의 동등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들도 남한 사람이랑 똑같은 주민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들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배웠던 거, 그들이 맞다고 믿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할 겁니다. 네, 지금 이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너무나 슬프게 있을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손 내미는 공동체, 교회, 학교,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그 하나의 인생이 바뀌고요. 그 하나이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늘마음교회 같이 북한을 놓고 진짜로 기도하는 교회 있잖아요.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매우 미약하나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각자의 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기까지 찾는다고 했던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근데 거기 2,300만 명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 하고 싶냐고 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오시고 남 안에도 오시고 저 멀리 북조선에도 오셔서 임하여 달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간 함께 정말 우리 탈북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벌어주신 이 시간, 탈북민들 더 너희가 돌보고 그들에게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아픔을 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탈북 아이들, 여전히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젠가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그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날을 당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또 이어서 이야기들 해주실 건데, 오늘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들으면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탈북민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들을 만나면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이것이 그들을 다가가는 시작점이겠구나. 이해해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미 이 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냥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준비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아버지 안에 좀 더 우리에게 아버지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 탈북민들을 사랑하고 품고 주님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하늘 왕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부르심을 달려가게 하셨는데,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큰 그림이 아니라 이미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곳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 손 내밀어주고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이 남한교회가 먼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역사에 오소서. 아버지, 온전한 통치가 아버지 주님 공동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예스 주님 역사하신 이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이념 체제 안에서 있는 어둠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싸움이 이 그냥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묶여져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마음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하늘꿈학교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곳 가운데 주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위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하늘꿈학교에 우리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성령의 불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모든 어둠이 끊어지고 그들의 이념체제 어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하늘꿈학교에 아버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찢어지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통일 세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우리 하늘꿈학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곳이 북한의 선교센터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학생들이 없고요, 정부는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꿈학교회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선교센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는 사람을 키우는 선교센터로 주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학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정말로 이 정체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주님 나아갈 때에 이 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센터로 아버지 주님의 통일 리더를 세우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곳으로 아버지 이 하늘꿈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선생님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 강력한 아버지 통일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서 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강력한 돌파들을 경험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꿈학교를 주님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자신의 도구가 아니라 인격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기 지금 방송에 안 나와서 제가 들은 얘기를 보니까요, 이제는 이 학교들이 학생들을 케어하는 것들을 계속 막고 있고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부가 케어한다는 말로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구조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자유통일을 위한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아갈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이 대한민국 정부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둠의 구조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저 약한 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탄압하고 주님, 저들을 통제하는 구조로 가려는 모든 체제들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정말 이 영혼들을 살리는 구조들, 학교들을 돕고 일으키고 세우는 아버지 정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공산주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주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꿈학교를 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러시아에 또 유베르 선교사님 계십니다.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지금 러시아 소수민족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 돕고 계시잖아요. 울리까 여러분 이미 교회가 잘 세워졌고, 노부쿠르카는 지금 1월 2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꾸깐이라는 아주 또 멀리 떨어진 도시에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민족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중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도 중요해요. 통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 소수민족들이요 이 통일에 있어서 그들이 힘을 실어줘요. 이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농장 사역이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농장 사역에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유베르 선교사님 러시아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또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특별히 금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국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버지 이탈 주민들, 러시아 땅에 있는 저 이탈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베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울리카와 노부쿠르카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국간이라는 도시까지 아버지 저 소수민족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의 이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통일에 있어서 강력한 아버지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한정원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농장 사역에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이곳이 도피성과 같이 수많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피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들이 다시금 아버지 평양 땅 북한 땅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우리 유구 형제님 또 아버님께서 수술도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